네, 어제 이어 오늘도 1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환자 병상과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만 5세부터 11세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허가가 나면서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17만 명대 확진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주 연속 더블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 당분간은 이어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2월 셋째 주의 경우에는 2월 둘째 주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로 계속 2배씩 증가하던 양상이 다소 둔화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살짝 기대감이 있었고 네.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1.60이 나오다가 이제 2월 셋째 주에는 1.44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 이번 주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어떤 신규 확진자 수로 봤을 때 다시 또 한 2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영향이 아마도 2월 설 연휴 때 2월 둘째 주 확진자로 좀 쏠림 현상 때문에 셋째 주가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지 아니면 지난 토요일부터 6인 21시에서 6인 22시로 완화된 영향인지 아직 좀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주 추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증가 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셋째 주에 보게 되면 한 6만 4천 명 정도 나오셨는데 이것이 이제 2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2주 동안 한 4.4배 정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주간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땐 451명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이것도 2주 전에 비해서 한 1주 전에 비해서 사망자 수도 1.7배 정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사망자 수라든지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의 입장은 2월 말 3월 초에 하루 27만 확진자가 나오다가 정점에서 감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일각에서는 33만 명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CR 검사로 해서 확진되신 분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으신 분들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만 이상 PCR 검사로 확인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번 주 추세가 계속 2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이번 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만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더블링이 돼도 이제 30만이 되기 때문에 30만이 평균이 되고 거기서 이제 최고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측정된 이번 주에 나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2 정도 대로 좀 떨어질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한 3주 내로 정점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산세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망자 그제는 99분, 어제는 82분 사망자 나왔고 위중증 환자도 69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병상, 의료 인력 그런 부분에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병상별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 지난주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대비 이 중환자로 가는 중증화율을 이제 0.62%로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는 0.38%로 좀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 대비 중증화율이 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중환자 병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한 평균 한 14만 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입원하셨을 때 얼만큼 빨리 퇴원하실 수 있는지 이 재원 일수가 짧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확진자 대비 중증으로 되는 그 확률이 예. 연령별로 너무 다르고 또 백신 접종 상태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계속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고 또 고위험군의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막고 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은 주 3회씩 한 서너 시간씩 같이 이렇게 투석실에 계시는데 그런 투석실 같은 데에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라는 것들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중증화율에는 계속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런 발언. 방역당국에서 연이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일각에서 불안함도 있으니까요. 이게 좀 반박자 빠른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도 높고 특히 젊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가볍게 걸리게 되면은 결국은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이 더해져서 더 오래가는 더 높은 면역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취약군들,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신생아나 임산부,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염이 되시게 되면은 중증화 확률이 높게 되고 또 적절한 조기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단기적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특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노력들을 같이 발표해 주시는 것이 보다 좀 국민들께 불안감을 낮춰드릴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3차 접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차 접종을 하면 치명률은 확실히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접종하신 분들 대비 중증화율이 거의 뭐 30배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또 2차 접종하신 분들에서도 미접종하신 분에 비해서 중증화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 미접종하신 분들에 비해서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아주 극적으로 낮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특히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은 3차 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백신 접종을 꺼리셨던 분들도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같이 있게 되면은 중증화 위험성이 더 높아지시기 때문에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반드시 예방 접종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또 임신부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많이 이제 백신 접종을 좀 꺼리시게 되는데 임신부께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가 신생아에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산모가 예방 접종을 하신 경우에 6개월 미만의 신생아의 병원 입원 확률이 61%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산모께서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중증화율도 낮출 수 있어서 산모들께서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분만이 가까우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 치명률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이 0.08%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0.08%란 수치가 계절 독감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인 발생분의 치명률을 봤을 때 독감은 0.1%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독감 치명률보다 더 이제 낮은 확률이 되겠고 0.08이게 되면은 뭐 10,000명 중에 8분 네,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누적 확진자가 생기실수록 역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거의 뭐 10,000명 중에 뭐 9,990명 이상은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증화율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르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 적극적으로 환기를 하신다든지 손위생을 하신다든지 하시게 되면은 예방 접종에다가 이제 적은 노출로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문 대통령이 60세 이하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오미크론 치명률 지금까지 0%다라고 SNS에 올려서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근데 보니까 60세 이상은 90%가 넘어가는데 3차 접종률이 20, 30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뭐 좀 나중에 맞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하신 성인분들의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접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증화를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강요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3차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7, 80%가 되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 물론 돌파 감염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확진자와 접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감염될 확률을 일단 낮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변과 사회를 위해서 3차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본인의 감염 예방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족 중에 또 이제 좀 고위험군이 계신다든지 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혹시 이제 자녀들이 감염되게 되면 또 자녀를 또 돌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젊은 부모님도 3차 접종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제 젊고 건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또 실제로 이제 예방 접종을 좀 미진하게 돼서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은 중증화율로 가지는 않는데 네.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겪으시면서 또 목이 너무 아프다든지 또 기침을 오래 하게 되면 또 가슴이 아프실 수가 있는데 혹시 흉통이 또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치명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걸리시거나 3차 접종까지 하시고 가급적이면 가볍게 걸린다든지 하는 전략들이 젊은 분들에게도 매우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택 치료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재택 치료자 수가 58만 명을 넘기면서 하루 사이에 6만여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재택 치료자들은 재택 치료자대로 또 보건소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불만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이제 또 들으셨겠지만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을 한다고 해도 또 더 늘어나는 확진자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이제 확진되신 분들은 자가기입식 역학조사소를 작성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기입식 신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로 이분이 진짜 확진됐는지 나중에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께 또 기저질환 60세 이상이면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되지만 6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면역 억제제 투여를 한다고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은 좀 조기에 우리가 집중관리군으로 알람을 빨리 뜨게 해서 이분들께 좀 보다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자기 신고를 하신 분들께는 증상이 있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대면진료센터가 어떤 의료기관이 있고 확진이 돼서 어떤 다른 건강 문제로 진료가 필요하실 때 어디 뭐 다치셨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진료가 필요한데 확진자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직접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집중관리군이 이제 연락이 늦게 가지 않도록 그 자동으로
위험도를 평가 점수를 매겨서 그분들께 이제 좀 보다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일선 보건소에 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인력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보다 좀 집중관리군에 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무를 새로 담당하시는 일반 보건소 다른 보건소 외 공무원분들께 뭐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업무 분담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 인력만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다 좀 근본적인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2건을 봤는데 혼자 사시는 1인 치매 노인이 거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50대 중증 시각장애인이 PCR 검사를 받으러 혼자 가다가 또 거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과부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있다든지 혼자 사신다든지 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참 도움을 혼자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에 이제 도와드리는 또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또 각 지역에 맡고 계시는 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PCR 검체만 채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방문해서 채취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인력 지원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오히려 이제 제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아니면 그 각 지역에 또 뭐 우리가 공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조직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 있다면 조금 이런 분들을 좀 스스로 각 지역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어떤 모임을 좀 구성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중앙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 자치적으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장려하는 것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또 공적으로 해드리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다 이런 1인 가구분들이나 사각지대 계신 분들도 필터링 되는 것 없이 똑같이 재택치료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확진분이 되셨을 때 이제 환자 분류 과정에서 이분들은 이제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재택 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재택 치료를 혼자서 하실 수 있는지 즉 이런 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기입하거나 혼자서 측정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분류를 해서 이런 분들은 재택치료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분류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간혹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은 집에서 재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또 원하시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않고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분들은 좀 누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많아지면서 가족 간 전파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화장실이 한 개인데 그러면 공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화장실이 한 개 있을 때 이제 사용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나서 적절한 소독과 환기를 하는 지침이 있는데 워낙 좀 공간이 좁고 분리가 어렵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 주거 환경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겠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확진자분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가족분들을 이제 안심숙소라고 해서 이제 확진되신 분들은 재택치료를 받으시고 좀 밀접 접촉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거 분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이제 지자체에서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지자체에서 주거 분리를 조금 지원해 드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머무르실 때는 충분한 방을 또 환기한다든지 또 손이 닿는 곳은 적절한 소독제로 닦아주시고 또 식사도 좀 별도로 따로 하시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확진자가 한 분 계시게 되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전염력이 높아져서 가족들에게 이미 전파됐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족 중에서 예방 접종을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안 걸리시거나 걸리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무증상으로 지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가족분들께서 가능한 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다고 치면 7일이잖아요. 재택 치료 기간이. 그럼 그 7일이 지나면 재택 치료도 끝나게 되고 그러면 완치가 됐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7일이면? 네, 사람마다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충분히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되는 양도 적고 배출되는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7일 이전에 감염력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예방 접종을 안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도 많고 또 7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남아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상 증상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대충 7일 정도면은 대부분 감염력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7일 이후에도 적은 확률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들을 10일이나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은 또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일 정도로 단축을 하고 대신에 일부 확진자들께서는 적은 양이지만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격리 해지된 다음에 한 2, 3일 정도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 식당, 카페, 사우나 같이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이런 데 방문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대병원이 일반 병실에서도 이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상 가동률이 지금 전국의 30%대, 39.1%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네, 일단 환자를 진료를 받으실 때는 그 진료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장기간 진료 기록이라든지 투약 내역 그리고 과거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환자 진료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확진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의료진이 또 새로운 의무 기록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증이나 3차 병원급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위험도 고난도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만약에 이제 의료기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환자분들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의료진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혹시 치료 중에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이제 따로 일반 병동에서 격리하면서 기존의 치료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고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먼저 시범 사례를 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병원 자체 내에서 담당했던 의료진이 계속적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그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 혹은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은 충분히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고 또 예방 접종을 한 상태에서 환자를 봐야 되겠고요. 또 그런 환자분들이 다른 환자분들과 같이 계시지 않도록 공간은 또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다른 환자들과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지금 환자가 한 명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다인실 구조상 다른 환자들도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아서 해당 병동을 같이 분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고요.
또 의료진도 이제 확진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의료진이 확진되게 되면 다른 일반 환자를 진료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이제 확진되신 의료진이 또 확진된 환자를 기존의 치료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또 한번 이제 감염을 앓고 나신 경우에는 예방 접종까지 하신 상태에서는 또 이제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게 되면은 감염 위험도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경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없게 되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의 결근이 환자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의료진도 계속 하던 진료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료진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가족 간 감염을 통해서 이제 확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이 출근하시면서 또 가까운 동료 의료진에게 또 감염되신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가족이 감염되시면서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 감시라고 해서 굳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증상이 나타나거나 7일째 PCR 검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 같은 환경에서 특히 이제 면역 저하자나 고위험군을 진료하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작은 전파라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밀접 접촉자도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이제 의료진의 대량 결근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서 PCR 검사를 병행하면서 또 적절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 계속 업무 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에서 그런 업무 지속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식약처가 5세에서 11세용 화이자 백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 계획 발표가 다음 달이더라고요. 네.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만큼 좀 이 접종 계획을 당겨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접종 승인도 조금 더 빨랐어야 했고 또 접종 승인 이후에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실제로 이제 5에서 11세에게 우선 접종 대상군들을 어떻게 정해서 어떤 소아과 의원에서 접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빨리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5에서 11세 소아청소년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 저하 어린이라든지 고위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 접종이 매우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군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더 빠른 접종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약군 어린이들에게는 조금보다 좀 이번 달 내로 좀 1차 접종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좀 잘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